추석 특집 시리즈 2죠, 2. 아, 3입니까? 1, 2 같죠? 네, 스펙타클하네요. 요즘에 내가 왜 갑자기 지금 녹화하는 내용을 골랐냐면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검은 태양? 무슨 국정원 관련된 저 드라마도 나오고 네, DP.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국정원이라든지 이쪽 정보기관하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일부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몰라, 그죠? 다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국정원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우리 아우님인데 우리 아우님을 좀 특별히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시라고 해서 정보 관련된 거. 제목은 PPT를 만들어 오셨는데 국가의 흥망, 정보 전쟁의 승패 이렇게 했어요. 네. 실제로 정보원으로 활약하시던 그런 우리 후배님인데 지금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이 분야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권위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국가의 흥망, 정보 전쟁의 승패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영건영 학생하고 저하고 열심히 또 경청하도록 할 테니까. 아마 스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각 국가의 정보원들이 중상모략, 검모술수, 교원 영석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상대방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뭔지 또 강점이 뭔지를 깨뚫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붙여놓고 강점과 약점을 섞어버리면 이간질이 됩니다. 요원들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각 대사관에 나가져 있는 아주 클리어한 요원들. 그것이 이제 화이트 요원. 예,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영사관, 대사, 참사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신분을 숨기고 잠표에 들어가 있는 블랙 요원. 또 검은 요원들을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누군지도 모르는 유령 고스트라고 하는 그레이 요원이 있습니다. 회색 요원이 있는데 스파이들의 기본 공통된 점은 아버지가 어디 다른 나라 출신에 어머니는 현지인에 이래서 막 섞어버리니까 최소한 2개국어로 할 수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럼 러시아어 하죠? 네, 러시아 하죠. 네. 그럼 적어도 2개국어는 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러시아 사람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토종이죠? 네. 그래서 정통한 스파이는 원래 발음도 한국 사람처럼 한국인인데 식으로 전라도 말씨를 기가 막히게 쓴다든가 해서 전라도 출신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의 사투리가 완벽한 그런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를 쓰더라도 어디 조지아주 무슨 주의 방언이 다 있듯이 똑같이 그 나라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출신이면 그 방언을 그대로 씁니다. 그럼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네요. 뛰어납니다. 일단은 기본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 잠입이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지만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벌써 눈치를 챕니다. 그것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스파이의 원어는 이제 처음에 16세기에 우리가 이제 베네치아. 예, 베니스 상인에서 나온 베네치아가 우리 이탈리아 아니겠습니까? 도시국가에서 외국인 상주하는 인력들이 하면서 외교관들이 상주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외교관들이 실적으로 간첩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지 기원입니다. 그게 스파이의 기원이에요. 네, 스파이의 이제 해외 상주가 된 화이트 요원들. 화이트 요원이 기원이란 말씀. 네네네.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다 그 화이트 요원으로 상주하게 되니까 면책 특권을 서로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외교관이니까. 그래서 외교관. 공식적인 외교관은 첩보원이다. 스파이다. 이게 성립이 되고 그것이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각 국가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로 알고 있는 거죠.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너는 미국 스파이, 너는 한국 스파이 그냥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지에 있는 블랙 요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블랙을 통해서요. 화이트를. 네. 이제 제가 어떤 스파이로 인해서 이제 공작 정치를 시작할 때면 이미 그 사람의 성격을 다 압니다.
다 일일이 파악하고 갑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일반 공작은 그냥 외부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파이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첫째는 자금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돈 많고 써야 되니까 그 돈을 누가 지원해 주냐, 그 스폰서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마음껏 얻으니까 그 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복준이 형님 만난다. 그러면 복준이 형님에 대해서 알아달라 본국에서 송환을 무전을 치면 싹 조사해서 그 다음날 그날까지 오릅니다. 씨 무섭네. 씨. 제가 오늘 만약에 3시에 우리 영 교수님이랑 두 분을 만나러 왔다. 근데 이제 누군지 성향을 모르니까 파악을 해달라 본국에다 치면 날로 옵니다. 머릿속에 넣고 심지어 어디 학교 어디 출신에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맥상 인맥까지 다 알고 머리 깨뚫고 가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시작부터가 벌써 남다르죠. 뭐, 그렇죠. 네, 그러겠지.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 출신이니까 아주 제주대학이 요즘에 어떤 동향이고 뭘 슬슬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 영건영 교수 미국 유학 시절에 누구랑 자주 어울렸고 뭐 네? 어떤 여자를 만났고 뭐 이런 것까지.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선생님 제가 007 영화 좋아하는데 네. 007. 네, 거기 보면 뭐 이스턴 마틴부터 해갖고 최고급 200수짜리 슈트 막 정부 돈으로 날로 댕기고 그런 거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막 사치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맘 놓고 막 그런 거 쓰시. 일반인 입장에서 계속 여쭤봐야 되니까. 네네. 일단은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이 원래는 큐죠. 큐라고 그러죠. 큐 아저씨가 사망을 했지만 실제로 여자입니다. 그 무기를 제작했던 사람 담당하는 거는 MI6나 MI5의 미 영국 정보부의 여자가 담당을 했습니다. 여성인. 네, 여성. 원래 모델이. 네네. 근데 좀 전에 질문하셨듯이 무제한 쓰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겠지. 그 공작을 이미 플래닝해서 어떤 공작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공작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죠. 얼마 예상 금액이 있나 보다. 네, 있습니다. 있겠죠. 있고 그 금액은 어느 국가든 공개를 못합니다. 그럼 공개는 할 수 없죠. 만약에 그 공작비가 전체 금액이 나온다면 그게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공개해버리면 그 나라 국가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 추정합니다. 역추적으로 하는 것이죠. 돈이 비용이 나오면 네네. 현재 어떤 공작 견적이 나오겠구나. 네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뭐 문민정부 이전부터라도 이 정부 예산을 국정원이나 뭐 안기부 중정의 대외 공작비나 자금을 공개해라 막 그랬지만 실적을 못 합니다. 그러겠네. 네,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안보를 위해서라도. 네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그러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첫머리에 국가의 흥망인 이 정보 전쟁이 섞이냐면 바로 이 정보 전쟁을 위해서 공작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공작을 해서 아까처럼 본국으로 다 무전을 쳐서 어떤 이 지식을 또 정보를 공개 받아야 되고 하면 그 뒤에서 운영되는 인원 우리가 007에서 보던 그런 인원의 운영이 다 필요한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면 수적을 묶어놓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화이트하고 블랙하고 그레이하고 서로 다 모르겠네. 뭐 CIA든 자기들끼리 아느냐고. FSB든 모릅니다. 그렇죠. 내부에서 네. 정보 점조직이네 그것도. 내부에서도 정보 차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보기관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태그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 태그가 이렇게 대구성은 들어가게끔 다 영화에서처럼 돼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과 나오는 시간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왜 들어갔는지를 나중에 다 캐물으면 역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이중첩자인지 아닌가까지 다 체크가 되게끔 내부가 돼 있습니다. 이중첩자를. 네네. 그럼 내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잘 모릅니다. 정보기관 안에서 뭐 외국이든 뭐 다. 자기 근무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옆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차단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보직 순환은 없습니다. 보직 순환이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그냥 오로지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네. 그것이 정답이죠.
맞네요. 네. 보직 순환시키면. 딴데 뭐 알피. 하긴 그거는 정보는 자꾸 순환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정보기관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여러 기관 있잖아요. 그 나라에도 뭐 이 기관 있고 이 기관 있고 막 서로 감시하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예. 그렇게 복수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보안사도 있고 네.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정보지원사령부. 네, 다 다르게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안기 뭐라고 부르죠? 정보지원사령부라고. 정보지원사령부가 그럴까요? 옛날 이제 보안사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국정원이죠. 국정원도 있을 거고 또 뭐 딴 데도 이제 군의 기밀을 탐지하는 데가 이제 군사 정보국이라고 다 나눠져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CIA 있고 FBI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NSA 국가안전보장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있고 다 있습니다. 서비스 에이전시 다 있고. 육군선, 공군선, 해군선에도 정보기관 따로 있던데.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파견되는 사실 인원도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요원도 각 나라가 공통으로 육해공 따로 무관들이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군에서 대표로 하나가 아니구나. 육해공이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는 위에서 아주 강력하게 틀어막습니다. 저기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북한, 그다음에 뭐 기타 국가, 아주 뭐 독재 국가. 독재로. 그 국가는 뭐 강력하게 틀어막아서 중앙아시아도. 거기서는 일괄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국가가 완전히 관장합니다. 잘못하면 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원래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는 요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입니다. 그러면 블랙이 무슨 저 공작 중에 이를테면 작전 중에 사망하면 그 사람은 이름 없이 남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사실 사명감 때문이죠. 나라를 위한 사명인데 사명감. 이제 국가정보원에 이름 없는 별이 19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국정원에 가면 블랙 요원? 네네 그렇습니다. 블랙 요원만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다 죽었는지는 기록을 있지만 공개는 안 됩니다. 블랙 요원이기 때문에. 그럼 몇 개요? 19개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19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다가 사망한 거네요?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 19명인데 그 중에 18명은 블랙 요원.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한 명이 화이트 요원입니다. 화이트 요원? 그럼 이 사람은 신상이 공개됐죠. 누구예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6년 10월 1일 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울리사 거리에 55번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북한 애들로 소행으로 보이는 독침을 맞고 독침? 북한 애들이? 몽둥이로 뒤통수를 가격을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하신 최덕근 영사십니다. 최덕근 영사 하나 들어봤어요. 그 최덕근 영사는 사실 제가 눈물이 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죠? 제가 모신 직속 상관이고 제 대학에 은사하셨고 그 제 첫 직장에 바로 첫 상관이셨기 때문에 화이트 요원. 화이트 요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영사로 나가셨으니까 공개가 돼서 현재 이름 없는 별에도 화이트 요원으로 공개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당시 북한 애들이 슈퍼노트 즉 $100짜리 위조에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뭐 김정일이 해외에 뭐 고가 제품 막 팔아당기고 경제는 해결하려고 슈퍼노트를 발행하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마약이죠. 이 새끼들 화학마약 만들어. 근데 이제 최덕근 영사 이분이 그거를 추적을 하고 있었던 그 슈퍼노트를 마약하고 하는 와중에 경고도 있었어요. 북한 쪽 애들이 하지 마라. 그것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은연중에 완전히 대놓고는 못하고 왜냐면 대놓고 하면 자기들이 슈퍼노트 위조나 마약 거래가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또 까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지 마라 이제 경고를 보냈는데 그대로 이제 진행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그 돌아가신 날 이제 이분이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근무지에 이렇게 후배가 온 거예요. 그 형님 한 잔, 올라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러시아에서 이 최덕근 영사님의 기사가 키가 2m의 유도 선수의 이 아주 뭐 끝내주는 게 가드거든요. 가드구나. 예, 가드가 운전사예요. 운전사를 가드로 데려다니는데 늘 어떻게 하냐면 차에서 내리시면 아파트 올라가서 댁까지 모셔다 주고 문 들어가는 거 보고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일상화된 건데 그에 따라 너무 친한 우리 후배들이 와서 기쁜 마음에 아파트 입구에서 세이 굿바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운전사한테 잘 가라. 그러시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괜찮다. 샤프 너는 가라. 그래서 올라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이제 얘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파트 안에서? 네. 아파트 그 출입구에서. 출입구에서. 네. 3층 정도인데 이 운전사가 이때 보니까 낯선 인물들이 2-3명이 가서 어슬렁거려서 이상하다고 해서 올라갈까 하다가 벌써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옆구리에 오른쪽 옆구리 쪽에 이 독침이 청산가리에 5배나 되는 그 독침이 이제 아이고야. 네,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 독극물이 이미 검출이 됐고 뒤통수를 이미 맞아서 함몰이 됐고 돌아가셨죠. 해외에서 유학할 때 제가 그 소리를 많이 울었습니다만 저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처음 그 해외 공간으로 데려가려고 많이 이제 했는데 제가 운이 나빠서 이제 못 갔고 해외 공간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갈 뻔했는데 또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셨겠죠. 대전 현충원에 현재 안장이 되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안전기획 부장이 건영애 부장이었습니다. 건영애 씨, 그 육군 출신. 예, 육군 장군 출신이시죠. 장군 출신, 사성 장군. 네, 그게 이제 이 최덕근 영사님이 사망을 하셔서 들어오셨죠. 아이고야. 오셔서 이제 그 부인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앉혀놓고 이제 건영애 부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남편이 이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셨어야 되는데 죽음으로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오히려 부장님 그게 아니라 더 죄송합니다. 국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많이 드시는 분이? 네네. 그래서 건영애 부장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후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전 국립현충원에 현재 안장이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름 없는 별에 화이트 요원으로 유일하게 올라가신 분이시고 이제 북한 애들의 소행으로 드러났지만 추정만 될 뿐이고 추정만.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그걸 뭐 완전히 조사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1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한국 정부가 계속 요구를 해서 공소시효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수사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북한 소행일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독침 같은 독극물이 검출이 되었으니까요. 이름 없는 별에는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변론하면 그대들의 뒤를 쫓아서 조국을 지키는데 이제 헌신하리라. 이 문구가 명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정원 직원들은 자기 일에 이제 묵묵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선배들이 국가를 위해서 불량 요원들이 이름 없이 자기 목숨을 다 바쳤지만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은 명예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국정원 직원법에 보면 사실은 제가 섬서는 제가 뭐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만 그걸 한번 잠깐 보고 제가 선서하겠습니다. 직원을 임명할 때 국정원법 제15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해서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합니다. 사실 그
선사할 때 가슴이 뭉클한 걸 느끼고요. 뭐 김 박사님도 경찰 임용됐을 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국가 좀 다르다. 네. 국가라는 어떤 그 틀을 먼저 놓네.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가 안위 뭐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만약에 개인과 국가를 놨을 땐 국가가 우선이다라는 거 했을 때 개인이 거기에 항명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아주 뭐 특이한 사이코 같은 친구들은 항명을 하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에 대해서 국정원이 자기가 우선이다, 국가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했을 땐 항명을 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다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선서가 자기가 처음에 선서할 때 그 가슴 뭉클한 거를 다 느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국가를 위해서 네가 일을 한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럼 더 이상 국가를 헐뜯지 마라 그러면 다 묵인하고 물러갑니다. 그렇게 공통된 거고요. 근데 국정원법 제17조에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정원 직원은 퇴임 후에도 국가에 대한 기밀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직원은 현직이든 퇴직한 저든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직원이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면 국가정보법 직원법 누설입니다. 그거는 국가정보원장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 역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노출된 정보만을 저는 말씀드릴 뿐이지 만약에 국정원의 직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거는 비밀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넘어가서 이제 아까 화이트 요원 우리 최덕근 영사님 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스파이는 원래 한 곳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근길도 다른 거. 갈 때 막 여러. 네네네. 코스가. 네.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도 시차를 둬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 루틴이 있으면 안 되는 루틴이 있으면 안 되는 생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더군다나 자기가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자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성 문제. 네. 이성 문제. 뭐 두 분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 36개 중에 제 31개가 미인계입니다. 네, 미인계라고. 공식적입니다. 새끼가 생각나. 새끼, 네. 새끼는 뭐 정핑누가 지금 영화로 나왔습니다만 아주 새끼는 뭐 공식적으로 여자 미인계는 전 세계 동일합니다. 그 여성 스파이를 활용을 해서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조심하는 거예요. 네, 여자 조심합니다. 그럼 007은 뻥이네요. 맨날 바에 가고 막 여자들 많은데 가고. 아니 진심으로 사귀는 건 아니잖아. 안에 뭐 미녀와 스파이는 같이 다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네. 그건 잠깐 만나는 거 아니에요, 술집에서? 네. 그래도 뭐 그냥 일상생활처럼 만나고 일반인 같이 행동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깊숙이는 안 가겠지. 깊숙이 가던데. 아니 그냥 보면. 일반인이 술 먹고 그런 형태겠지 그게. 일반인 그럼 비싼데 어떻게 가? 말도 안 돼. 공작금 많이 나온대. 공작금 많이 나오나 보다. MI6인가 거기 MI5는. 공작금 많이 나온다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가난한 시절에 있어서의 공작은 정부가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도 어떻게 보면 대사관에 가서 타올 수도 있고 또 데드 드랍 박스라에서 이제 어떤 한 지점 요새 이제 마약 거래 많이 하는 던지기 데드 드랍 그런 식으로 어떤 그걸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데드 드랍 포인트라고 하는데 가서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공작비도 받고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작비는 처음에 한 번만 받습니다. 한 번만? 네. 신기하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때 이제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공작 계획서를 내가 씁니다. 써서 이제 본국에다 넣으면 공작비가 나오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음식을 잘한다면 음식점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탁 이제 조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돼지갈비집을 탁 해가지고 크게 하나 차립니다. 그리고서 돈으로 갖다 공작금으로 갖다 밀어보니 이게 손님이 안 오겠습니까? 헐값에 막 갖다 때리면 손해가 나더라고. 손해가 나더라도 맛있게 하고 주방장 막 쓰고 예쁜 여자 데려다 놓고 서빙하게 하고 친절하면 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럼 공작금 안 와도 됩니다. 아 그걸로 자급자족이네. 그럼 결론은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북한에서 하는 그 요리집 이런 거 해외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네네. 그게 똑 떨어져요. 그렇지 그거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네. 뭐 북한 저기 가면 막 만두 팔고 막 저기 그래. 북한 네. 사람들 적게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네. 그리고 중국 가면 그거 한 번씩 들렸었잖아 그거. 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인 것은 이제 고정 간첩이 들어와서 공작금으로 그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첩이 사업을 해갖고요. 사업을 해서 소고기집을 운영하는데 방을 들여놔요. 네. 그러면 우리 셋이서 가서 뭐 이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간첩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도청장치요. 도청을 합니다. 그래서 싹 정보를 빼내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가면 안 되겠네. 그럼 뭐 거기 서빙하는 사람도 다 거의 요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서로 모르잖아. 모르죠. 서로 모르면서 쓰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야 뭐 공작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지금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바닥 돼야 되지만 장비가 좋아진 벌써 2차 대전 이전에 스파이들의 병기 중에 제일 한 것이 감청기, 도청기 뭐 이런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이 됐냐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안 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예전에 장군들이 주요한 음모를 할 때 어디서 갔습니까? 목욕탕에 갔다는 얘기예요. 소리가 울리잖아. 네네 소리가 섞이게 해서 감청이 안 울리잖아. 물도 틀어놓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이 자급자족하는 또 벤처업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뭐 벤처업체 돈 끝없이 갖다 들어보다 안 망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방 터지면 돈 쫙 돼가지고 그 돈이 다시 재공작금으로 씁니다. 이윤 창출이 되면. 네. 그리고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본주의에 들어올 수 있는 간첩들의 고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요원이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도 씁니다. 쓰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써요. 그렇지. 안 쓰면 열심히 하겠어? 네. 펑펑 써도 돼요.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써야지 열심히 일하지. 2천만 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금감원에서 추적이 돼요. 그죠? 근데 그 돈을 쪼개버리군요. 추적 안 해요. 뭐 흩어갖고 몇십만 원씩 막 돌리면. 그건 몇 번만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몰라요. 그래서 얼마든지 요즘은 공작이 예전 같지 않다. 너무나 쉬워졌고 현지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못 사는 나라 뭐 요번에 파키스탄인가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금줄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죠. 방글라데시나 이런 거예요. 네네. 돈이 없어서. 시간 말라서. 그러나 어떤 뭐 태국, 필리핀 이런 쪽에 가서도 공작이 가능한 게 필요하다면 필리핀 같은 경우도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 기술이 잘 갖고 있어요. 그 에어컨 갖고 들어가가지고서 장사하면서 여기서 에어컨 갖다 팔아먹으면서 정부 수집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블랙은 그럼 저 영화 자꾸 영화 기준에 뭐 시청자분 맞습니다. 여쭤보는데 뭐 운동선수인 분도 있고 스파이 드라마에 보면 그다음에 뭐 성직자로 나오는 스파이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직업이 뭐가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스파이들 보시면 우리나라 건 얘기 못 하시니까 외국 걸 보면 그렇게 보여요. 직업군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 중에 성직자는 중세 시대 때 가장 훌륭한 스파이였어요. 뭐 그건 옛날 성직자, 그건 신부나 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왕궁에든 출입이 가능했던 것이 성직자였죠. 일본 전국 시대 때도 스님들이 다 스파이였고. 근데 임진왜란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스님들이 면책 특권이 있어서 다 스파이했대잖아요. 맞습니다. 고구려에서도 스님 도림이 첩자였고. 스님이 한 거죠. 지금도 그런 게 외국에서는 활용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떤 뼈대는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근데 이제 패턴은 제가 옛날에 듣던 게 선교사분들이 저 어릴 적에 접근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 선교사가.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이렇게 손잡고 빼더니 쟤는 CIA야 그러는 거예요. CIA? 아버지가 그런 거지. 그래서 맞는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네. 있는 거네. 충분히.
네.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CIA 활동을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럴 수도 있네. 그렇죠. 예. 원정화라고 하나가 있어요. 원정화 여자 간첩. 네. 군인한테 접근한. 예, 2008년도에 체포가 됐죠. 네, 지금 안보 강사하고 있잖아요. 아, 안보 강사 있어요. 나와서 지금 하고. 원정화 강사 강의하고 다니죠. 지금 나 강의하셔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육군대위 맞아. 첩보 이제 포섭해서 했죠. 군 정복. 네, 군 정복. 그래가지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가 강의를 했고 실제로 이제 간첩은 일망타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안금을 안 냈다. 네. 한 명만은 안 잡습니다. 왜냐면 하나만 따는 일은 없구나. 점조직이기 때문에 그 추적이 몇 년을 거쳐서 갑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식당 하는 사람 하나 참는다 이게 아니라 그 식당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많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화이트 요원, 그다음에 블랙 요원, 그다음에 그레이 요원, 그레이 안 나왔어요. 또 고스트인데 고스트, 유령 요원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고스트. 블랙 요원도 모르는데 하물며 일단은 유학생으로 갔다가 네 첩보원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포섭당하는 거예요? 포섭입니다. 포섭입니다. 포섭해서 완전히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제일 잘하는 것이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중국하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웨이가 문제가 됐죠. 네. 캐나다하고 지금 문제됐잖아요.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네. 서버 업체. 네. 왜냐하면 화웨이가 기밀을 다 빼갔다. 맞아, 그래서 난리도만. 중국은요. 지금 간첩 중에 대부분 핵물리알자, 우주선 이거 전부 미국에서 빼갔습니다. 나사에도 근무하다가 가서 돌아가서 해서 그래서 중국이 엄청 컸잖아. 네. 화성까지 지금 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기술이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은 철저한 거기까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거기까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다 빼갑니다. 한국은 미국에 가서 박사가 오면 냉대하죠. 아닙니다. 중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평생 먹고 살 게 아니라 자자손손 먹고 살 만큼 주는 거예요. 한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와서 해달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박사한테 한국에 와서 안보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라 그러면 안 온다. 안 와요. 중국은 가고요. 중국 애들은. 네. 먹고 살게 해주니까 자자손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스파이를 키운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다 배워놓은 놈 갖다가 이렇게 데려오는 거네. 좀 전에 또 하나 이제 일본이 내각정보조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좀 무서운 내각정보조사실. 내정실이라고 있어요. 일본은 내각정보조사실이 전 세계 인원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럼 뭘 많이 운영하느냐? 그레이 요원이라는 거죠. 그래. 블랙과 그레이 요원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되게 작다는 얘기예요. 작죠. 작고 총리 대신이 직접 관할을 합니다. 어느 나라씩 뭐 직속 관할입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적은데 그럼 세계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 만약에 뭔 일이 났다. 저쪽 사할린 쪽에 그러면 한국은 모르는데 일본은 압니다. 어떻게 알지?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일본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은 바로 내각정보조사실이 운영하는 블랙과 그레이온 고스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건 좀 정체도 안 드러나는 사람. 안 드러나요. 정말요. 내각정보조사실에서 인원은 적고 활용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일본의 상사 주조원인데 오늘 두 분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 그날 와서 다 보고서를 써서 날려줍니다. 어디로? 본국으로. 그럼 본국에서의 만약에 내 미쯔비시 상사의 주조원이면 미쯔비시 본국에 다 들어갔죠. 그럼 미쯔비시에서 어디로 주면 이쪽에 정보를 다 줍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두 분과의 저랑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지를 써가지고 보내줘요. 그럼 그것이 우리는 전문 용어로 첩보라고 합니다. 첩보. 네. 가공되지 않은 얘기들이니까. 날것. 네, 날것. 그거를 첩보를 모아서 내각정보실에서 다시 진위 여부를 확실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 박사님이 오늘 만났는데 뭐 KBS에서 이상한 소리를 뭐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했는데 나는 그대로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내각정보실에서 다시 그레이 요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확인해봐. 그럼 다시 확인해서 가공돼서 들어오면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종합 분석 평가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정보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포메이션이가 아니라 CIA의 I가 인텔리전스입니다. 인텔리전스. 각 국가에서 공통된 것이 MI6 뭐든 다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I는 인텔리전스. I입니다. 그것은 지능과 지혜를 뜻하는 용어죠. 근데 일본은 그것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된 것도 일본의 그 내정실에서 일정 부분 많이 수집을 하겠네요. 북한 것도 수집을 하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국정원이 이제는 예전하고 달리 대북에 대해서 정보는 상당한 위치에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많이 누적됐겠죠. 네, 누적됐고 있고요. 노하우도 있으시고. 네,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미국이 좀 이렇게 달라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거꾸로 우리한테. 네, 거꾸로. 네. 옛날에는 받았잖아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유는 첩보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다 보고 있었는데 그 외에 정보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 받는 거는 한국도 그게 못지않게 갖고 있습니다. 이제 좀 다시 돌아가서 일본은 내각정보실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합니다. 근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뭐 상사한테 야, 너 누구 만나고 왔지? 그 정보 좀 줘. 라고 국정원 직원이 얘기하면 안 줘요. 그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일본인들은 상사 주재원이나 한국에 나왔거나 해외에 나갔거나 어디 나가 있는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예민한 첩보는 다 올려줍니다. 자기 회사 업무 관련 없는 것도요? 없는 것도. 그러면 거기서 뭐야, 전 국민의 정보원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섭다는 거죠. 혹시 바로 말합니다. 만약에 본국에서 이거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무전을 때려버리면 상사원들한테 바로 상사원들이 있었던 일을 쭉 올라옵니다. 혹시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오늘 한 2시간 만에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일본입니다. 일본 놈들 참. 네. 그래서 김일성 사망 사건이 이제 있는데 네, 유명하잖아요. 예, 94년 이제 7월 4일 날 김일성 사망 사건 때 제가 이제 토요일로 지금 기억이 돼요. 그날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제 퇴근을 이제 하잖아요. 퇴근하고 이제 직원들끼리 이제 한 잔 쫙 빨고 소주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휴가도 가는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7월 4일이니까. 예. 피크 때 이제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을 했다라고 딱 뜬 거예요. 삐삐가. 그 당시 다 삐삐 타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설마.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왜냐 영내 대기입니다. 안보 위기 상황. 예. 뭐 집에도 못 가는 거죠. 당연히 이제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갔더니 이제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전부 영내 대기하고 영내 대기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언론은 이미 모르는 거죠, 아직은. 아직은 몰라요. 네. 야, 빠르죠. 뭐 바로 그냥 휴가 갔던 사람들도 막 간부들은 무조건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복귀해야 되고 영내 대기하고. 맞아. 그때 나도 현직에 있을 텐데 진짜 경찰도 완전 비상했어. 비상했었죠. 그 정도로 이제 소식이 이제 빠르죠. 그러면 거기는 미리 알려줬구나. 우리는 갑자기 소집시켜놓고 안 알려줘서 왜 소집됐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총 차고. 그냥 총만 다 차고 그리고 뜬금없이 경찰도 개인 소총이 있어요. 네, 권총도 4개 있지만 소총도 있어요. 유사시에는 경찰도 총 들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총을 지급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휴전선 뚫렸나? 근데 우리 그랬었는데. 그거구나. 전쟁 난 줄 알지. 그때 우리는 전쟁 상황.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김일성이 죽고. 갔더니 이제 그 에머전시 헬리가 떴다고 이제 보고가 다 들어왔던 거죠. 그 비상 헬기가. 응급 헬기가. 그래서 김일성의 사망이 확실시 된다 하는 것이야. 저 연관정 교수가 궁금한 거 스파이들 사용하는 비밀 병기?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일반 시민이나 저기 학생이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접촉한 스파이랑 실제 뭔 차이가 있냐 이런 거에 흥미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거 좀 빼고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스파이들이 만약에 아까 독침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어떤 뭐 무기나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오픈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좀. 그러니까 그 업무상 취득한 얘기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일단은
저게 뭐야? 맨 왼쪽은 이제 소형 카메라. 고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스파이들이 쓰던.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거는 이제 2차 대전 때 썼던 마이크로 필름 하는. 요것도 이제 오른쪽도 카메라. 이제 회중시계를 가장한. 그러네. 시계네 저거. 네, 회중시계를 가장한. 촥 펴지는구나. 네, 열으면. 펴집니다. 네. 넥타이 핀에 들어있는 거는 저 카메라지 뭐. 넥타이 핀은 뭐. 지금 요즘에도 저거 있잖아. 네. 몰카 찍는 놈들. 그리고 이쪽은 아까 저 왼쪽 그 상단에 있는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카메라입니다. 자만한 것들. 주머니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쪽은 껌통을. 껌이네요. 껌이네. 위장한 카메라고. 밑에 거는 구두솔. 그거 구두솔? 그것도 카메라가 밑에. 구두솔 밑에를 하면은 이제. 이야, 참. 저 송신기도 녹음기도 같이 전화해서 있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요즘에 몰카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안경형이나 목걸이형, 뭐 시계형이 요즘에 열쇠고리. 저게 제가 볼 때 최소한 3, 40년, 50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하이테크 기술을 저 때 도입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첨 단계. 네. 이제서야 나오는데 저희는. 그렇죠. 민간 영역에서는. 네. 뭐 저기 다 2차 대전 때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뭐 군 보급이나 비상식량이나 이런 게 다 발달하지 않습니까? 첫 버전. 네.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이 엄청 발달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저 스파이가 사용했던 카메라가 외투에 있는 게 저게 쉽게 찍을 것 같죠. 대단한 담력이 아니면 저 찰칵 소리 나는 거를 감춰가면서 못 찍습니다. 맞아요. 네. 또 하나는 이 송수신계 녹음기 못 들이댑니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네, 훈련 받았기 때문에. 장비를 주어진다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공작원들을 스파이들은 이거를 쉽게 늘 하는 거니까 그냥 밥 먹듯이 하니까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못 늡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랑 뭐 교통사고를 해가지고선 이게 저 사람을 하기 위해서 녹음한다.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하지만 예전에 일부러 녹음하는 거 쉽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녹음 필요해서 수사하면서 했는데 이거 버튼 누르고 끊고 하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못 느끼게요. 그 장갑 피스톨 같은 경우는 뭐 장갑 속에 총이 들었나? 장갑 뒤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그거 어떻게 쏘는 거예요, 그걸? 이 안에서 이제 이걸 당기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되게끔. 저거 KGB가 쓰는 거네. 네. 독신기는 대체로 유효 사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10m. 10m. 와, 많이 날아가네. 옆에만 갔죠. 부는데도 그렇게 날아가나? 불면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게 이제 PB 관 아니겠습니까? 튜브의 관을 얼마나 얇게 만들었다 해서 멀리 나갈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원주민 부족들이 보면 이게 갖고 다니면 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독침은 그렇죠. 그러면 저기 영화에 보면 이렇게 부는 게 많은데 실제 많아요? 아니면 뭐 스프링식으로 나가는 게 많아요? 스프링식으로 하죠. 그죠? 스프링식으로. 부는 거는 좀 아무래도 번거롭죠. 그냥 대고 있으면 비주얼로 그냥 부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 좀 효과를 좀 높이려고. 그 립스틱으로도 권총 만들었네. 네. 그 당시에 담배 파이프로 권총 만들고. 이야, 우산이 있네. KGB가 썼다는 우산 독침. 독침으로. 저 우산도 소련 가서 조심해왔네. 이야. 오른쪽에 저거는 이제 CIA가 이만한 건데 항문 속에다 급할 때 넣고 다니면서 어디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영화에서 보면 드레이크나 이런 애들이 갑자기 항문에 뭐 빼가지고 쓸고 할 때 쓰는 거. 저 묶어놓은 것도 네네 불고. 저기 이제 드릴이니 카딘이 토빈이 이제 들어가는. 야 환장하겠다. 별걸 다 넣고 다니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자들 파우더인데 그 안에 이제 암호 명령을 넣어서 다녔던. CIA는 똥꼬도 튼튼해야겠다. 저거 터지면 어떻게 찢어지는데. 지금 뭐 더 기발한 뭐 미션 임파서블이니 뭐 다 보면 다 이제 기가 막힌 것이죠. 왜 일반인들이 스파이가 될까? 이게 참지. 그렇지. 왜 될까요? 공작의 목적에 따라서 저 사람을 저기에 집어넣어서 정보를 캐내기, 촉보든 정보든 캐내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정보기관이 그거를 다루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죠. 휴민트가 필요하니까 포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포섭할까? 첫째, 컴프로마이즈. 이 사람이 손상이 됐어요. 뭘로? 돈이 없어. 돈으로 꼬이고 노름해가지고 파산이었어. 파산 직전이야? 파산했어요. 돈 쩔쩔매. 근데 자기의 이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벤츠는 타야 되고 죽겠어. 얼마나 포섭하기가 쉬워요. 그러네. 절박한 놈을 찾는 거잖아. 절박한 거. 발로 툭 차면 바로 넘어와요.
제일 만만하네. 아, 네, 바로 넘어와요. 필요 없어요. 너무 싸우려다 근데. 그다음에 스파이의 가장 최애 조건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첫째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상적으로 국가 간이 정말 추천하면 그거는 포섭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마디 하면 네! 딱 합니다. 네. 만약에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처하지 않든 자기의 에고이즘에 부합된다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첫째 가장 먼저 쉬운 사람이 이데올로기의 철자. 그는 뭐 적색이든 블루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북한에 대한 또 이 적색에 대해서 이데올로기가 강하면 그쪽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쪽 남한처럼 자본주의에 대해서 강한 국가를 지키겠다면 당연히 빼도 박도 못고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지고지순한 에고이즘 뭐냐면 지식인들이 됩니다. 지식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요. 발로 툭 쳐서 자존심 뭉개버리면 바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끔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연구원들이 넘어가는 게 그런 거는 얘기죠. 그게 국가한테 손상을 입었을 때 특히나 심합니다. 이거는 뭐 포섭 대상 일이겠죠.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 막대한 배신감을 느끼셔야겠네요. 나 이렇게 했는데 나라가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타겟팅해서 섭외하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반간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반간으로. 다시 저쪽으로 이중간첩을 해서 이중간첩의 반간입니다. 반간. 보내려고 하면 역공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지식인을 손상을 입히는 거죠. 탄압을 해주는구나. 예. 그래서 배신하고 돌아선다는 개념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 저 주유 사건입니다. 주유 사건이잖아. 삼국지라고는 황계 채홍. 채원이하고 채홍이 이미 첩자로 와 있는 걸 알고. 맞아. 황계가 자기가 고육지책을 뒤지게 맞잖아요. 엄청 맞죠. 째찍으로. 그래야지 배신하는 저 건덕지가 돼. 네. 그래가지고 그 감태기를 그 친복을 통해서 나중에 조조가 감태기까지 불러들여서 확인을 합니다. 조조도 꼭 신중하다. 신중했는데 결국은 넘어갔죠. 맞아. 네, 이런 것입니다.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작이 필요하고 공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럼 무제한으로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공작비라고 한다는 게 떨어지면 줍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체 충당을 이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너 돈 써. 당장 이제 파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업도 살려줘. 그러면 북한에서 예를 들어 북한 공작이 한국인한테 와서 얌마 너 무슨 돈인지 알아? 모르는데요. 너 이거 수영님께서 보내신 돈이야. 환장하는 거지. 미치네. 못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가지. 거미줄에 걸린 거야. 그러면 토해? 네가 이자가 얼만데? 너 이 새끼 살려줬더니 이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북한을 예를 들었지만 전 세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꼭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못 빠져나갑니다. 거기에다가 나라를 배신했다는 처벌까지 두렵지. 그렇죠. 처벌 뭐 당연히. 그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 첫 번이 두렵지. 맞아. 두 번째는 두렵지 않습니다. 맞아. 네. 전과도 1, 2번은 실수인데 한 10분 되면 이제 상습성이 이력이 생기면 두려움도 없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마타리는 맨날 우리가 마타리 하는데 마타리에 대해서 조그맣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마가레타 게르트루디타 젤인데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의 출신이고 그쪽 네덜란드의 대위하고 이제 결혼해서 대위하고 인도 차이나 쪽으로 이제 가서 시집 생활을 했죠. 인도 차이나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춤을 배운 거죠. 사교춤. 자기 능력이 이제 새벽의 눈동자라는 마타리를 이제 갖게 되고 2차 이제 세계대전이 들어서면서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서히 이제 술집을 운영하면서 춤도 추고 이래 되면서 사교계에서 당연히 그래 됐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랑스계에 이제 사교계가 이제 되면서 이제 여러 사람과 친해졌고 그 와중에 이제 첩보원의 역할을 해보겠냐고 제안을 받았는데 역시 뭐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돈이죠.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풍족한 생활,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첩보원으로 이제 돈을
받아 챙기려고 이제 한 게 아니고 돈을 공작금을 받고 시작을 했었죠. 처음엔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별 이렇게 큰 영향가도 없는 정보를 했는데 아주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3개국어가 능통했어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는 능통했고 뭐 네덜란드계니까 좀 어느 정도 했고 인도, 차이나에 있었으니까 그쪽에 언어도 좀 했고 네. 대단한 재원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첩 스파이에는 자기 역량이 풍부하니까 이제 독일로부터 이제 또 제안을 받았어요. 네. 프랑스의 적성국이죠. 1차 세계대전. 프랑스 있으면 독일 애들하고 이제 그 첩보를 좀 해주면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했어요. 그때 어떤 지령이 내려오냐면 영국군의 탱크 개발 지도를 프랑스 프랑스 군의 모건 장군이 그 개발 그 지도를 설계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영국 거를 프랑스에서 네, 프랑스 연합군이니까 예. 갖고 있는데 그거를 빼오라고 이제 독일에서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 공작금이 이제 말도 못하게 넘어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모건 대령한테 접촉을 이제 서서히 해서 이제 그 내혹적인 면에 반해서 당장 이제 모건 대령이 그날부터 동거를 시작한 거죠. 동거를 했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하고 FM이가 빈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스파이는 초조한 거죠. 본국에서는 자꾸 이제 재촉하고 빨리 빼오라고. 빨리 오라고.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24시간 내에 안 오면 넌 작살 내겠다. 이제 마지막 마타레가 이제 목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날 이제 포도주에다가 투면자를 이빠이 먹이고 자기 남편을 동거인 장군을 떨어지게 만든 다음 늘 가던 집무실에 이제 갑니다. 이제 이런 비밀 금고가 이제 액자디에 있는 걸 찾아내서 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핀 번호는 6자리니까 조합을 해서 빨리 해라. 6자를 어떻게 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15만 1200개예요. 숫자 배열 조합. 그렇지 6개는 함수가. 눌러다 죽어요. 손가락이 부르트들은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이제 꼴딱 새어가지고 새벽에 시녀가 청소하는 여자가 왔는데 이제 긴급한 거죠. 영화처럼 일촉즉발이 다가왔는데 마타리가 이제 속이 탄 거예요. 이제 정신이 혼미한 거죠. 이제 뭐 땀 줄줄 나고 손은 부르트고 마비가 됐고 밤새 누른 거네. 밤새 누른 거예요. 나 미치겠다. 체력도 좋아. 그래서 이제 그걸 누르다가 시간이 이제 시녀가 이제 청소하러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 없고 오늘 놓치면 이제 끝장이고. 그런데 생각을 한 거예요. 스파이는 역시 지혜와 지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왜 그 시간이 왔을까? 여기에. 그리고 뭘 봤을까라고 꼼꼼히 역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핀번호가 모건 장군이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뭘 외우기가 좀 어려워. 그 말 뜻을 기억을 해내서 야 그러면 어딘가에다 분명히 자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적어놨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 그래서 이거 어디 있을까? 찾아야 되네. 그랬더니 그 주변에 분명히 있다라고 뒤져봤더니 벽에 괴종시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늘 그게 멈춰 있었던 거예요. 괴종시계가 멈춰 있다. 9시 35분 25초에. 야. 저거다. 9시 32분 25초. 근데 6자리라 본국에서 왔잖아. 핀번호 하나 모자냐. 또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침 9시에 이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밤아니야. 그러면 21시. 그러네. 오케이. 그래서 21시. 단번에 열어서. 머리 좋다. 21, 35, 25. 그것이 기적의 하늘의 숫자라. 이렇게 명명을 짓고. 그래서 마타리가 그걸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크로 필름 찍어서 결국은 보냈습니다. 저기 그 옆에 예쁜 여자분 외국인 누구의 백인은요? 안나 체프먼이요. 그 유명한 러시아 스파이. 안나 체프먼도 사실상 이게 아버지가 러시아인이고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아주 유명했어요. 저 옛날에.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러시아의 공작원에 체포돼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근데 유난히 많더라고 보면. 많습니다. 많죠. 미녀들이 여기 나오네. 네. 이제 가와시마 요시코가 이제 저기 저 여자예요? 네네. 청나라 귀족
마지막 귀족 시신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일본 경찰대 양료로 이쁘네. 엄청난 미인이었다는데 근데 미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장을 하고 다녔고 남장을?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만주국을 창설했던 아주 그래도 대담한 스파이였었죠. 그리고 저 새끼가 저 정핑로죠? 네, 정핑로. 영화 나왔던 새끼. 네. 맞아. 한국 그 스파이 저 이강국이하고 김수임 이거 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알 거예요. 이게 뭐 역시 뭐 김수임도 보시다시피 이화여전 나왔고 또 아시다시피 영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미군 그 통역 장교하고 헌병 그 대장하고 동거하면서 기밀 빼낸. 네, 6.25 터지기 전에 잡혀서 사형됐죠. 형장의 이슬로. 원정하는 이제 최근 그. 네. 이 김수임이는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한 재원이에요, 사실은. 지금으로 이화여대 영문과죠. 네, 이화여대. 아주 뭐 당연히 이제 영어가 유창하니까 그 당시에 뭐 영어 유창한 사람이 많지 않았죠. 지금이야 뭐 많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의 대사관의 통역관으로 들어갔어요. 통역관으로요? 네, 통역관으로 들어갔다가 포섭됐고. 네, 포섭됐고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초대 외교부장을 지낸 이강국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북한? 이강국이요? 네. 이강국이 그러니까 미 대사관 통역관을 지내면서 초대 외교부장과 이제 서로 이제 미북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서 통역을 하면서 서로 눈에 들었어요. 눈 맞아 버렸네. 그러죠. 그 신기한 얘기지만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의도적으로 미 8군 사령부 헌병대장 저 베어드 대령하고 동거하면서 기밀 빼다가 이강국한테 계속 제공한 거. 네. 적발됐죠. 적발이 됐습니다. 사형됐죠. 네, 사형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강국 외교부장, 북한 쪽 외교부장이 김수임 이 양반한테 미국하고 고관을 정말 빼내라고 이렇게 포섭을 한 거예요? 포섭은 아니고요. 원래 처음에 시작은 포섭이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둘이 진짜 사랑했다. 진짜 사랑했어. 진짜 사랑하고. 북한 외교부 장관하고. 네.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맞아요. 진짜 사랑했다고 그러더라고. 빠졌다가 북한의 이제 지령을 받고 간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생님 외교부 장관이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포섭을 해갖고 이렇게 지령을 내려갖고 스파이로 써먹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스파이 세계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연변수 같으면 절대 못하지. 미친이지 그럼. 저라도 안 하죠. 할 거예요? 네. 근데 저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강국이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임을 배신했다. 그렇겠지. 자기의 사랑이지만 북한을 위해서 스파이로 써먹어야 된다. 북한에. 그러니까 저 체포 사용된 것도 1950년 6.25 일어난 해예요. 그 해야. 약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북 간에 그 혼란기가 있었잖아요. 오고 가기도 하고. 그 즈음이에요. 그 이념 대결이 막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럼 미8군 사령부 헌병대장이면 그 군사경찰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지 그 당시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의도적 접근입니다. 접근을 하고. 그 지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거도 하고 같이 산 거예요. 요게 재밌는 게. 저 유특이죠. 네, 유특이에요. 유특이네, 맞네. 이게 6만 피트까지 올라가니까 지상 18km까지 올라가요. 이거 못 잡겠네, 좀 옛날 미사일로. 못 잡습니다. 잡을 비행기도 없고.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떠잖아요. 어디 떠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도 떠요. 어느 비행장에서 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느 비행장 말씀 못 드리는데 뜹니다. 뜨면서 정찰하는데 이게 날개가 얼마나 긴지 하나 가득 엔진을 씌우려면 얘가 바다가 찰랑찰랑해요. 활주로를 이륙할 때 새처럼 이렇게 이게 출렁출렁해서 아주 고난이도 이 비행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 반동을 하는구나. 저게 1960년대 떠났다는. 제가 파일럿 라이센스 사업용 조종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할 그러니까 이걸 아는데 이 비행기가 한번 떠서 다시 실수해서 내린다면 기름을 다 내리고 내려야 됩니다. 공중에다 다 뿌려야 됩니다. 기름을 소비해야지 착륙할 수 있구나. 날개가 들리니까. 한 번 뜨면 다 소비하고 와야 됩니다. 일단은 소비하고 내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늘에서 그 수만 톤을 내는 몇십 톤이 되는 걸 기름을 뿌리면 안 받기는 기름벼락밖에 아닙니다.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잖아.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지금 6만 피트면 어마어마한 높이인데 지상 18km인데 거기서 땅을 찍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촬영 그게 가능한가?
다 찌르다. 과학 기술이 그만큼 된다는 거 아니에요? 1960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로켓사에서 개발했네. 야. 미국이 대단한 기술 갖고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긴.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왜 U자를 붙였냐면 유틸리티. 유용성이라는 걸 썼는데 원래 정찰기는 R자를 붙입니다. R2, R3. 레크네이선스라는 R자를 붙이는데 얘는 그 기체의 개발하고 개발 경위 그거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U자로 붙여버렸습니다. R자 붙이면 그 드러나니까. 네. 스파이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 비행기냐 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저 비행기가 저 고공으로 올라가면 이미 10,000피트 이상만 올라가면 얼음이 옵니다. 네. 그 온도가 낮아지니까 0.5도씩 이제 100피트 떨어지니까 저 위에는 영하 40, 50도 막 영하. 그럼 날아가면 습기, 즉 구름 사이를 지나가면 얼음이 꽝꽝 오는데 그 얼음을 다 깨면서 날아가는 거죠. 우와. 자체적으로 날개에 얼음이 얼면 그 날개를 부풀려서 제트기는 다 그렇습니다. 다 털어버립니다. 그 기술이 다 이미 다 돼 있고요. 50년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55년 8월 4일 날 첫 비행인데 미국 그때 대단하다. 그때 이 유투기가 프란시스 게리 파울스가 있는데 이 게리 파울스가 왜 떨어졌느냐? 떨어져 한번 경주당 추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1950년도에 대공 능력이 이미 5만 피트밖에 안 됐는데 6만 피트니까 폭탄이 대공포가 올라가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러시아에서는 5만 피트 밑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야지 쏘지. 정비사를 매수한 겁니다. 뭐 때문에? 정비사를요? 유투기 정비사를 어떻게 해요? 고장나겠구나. 돈이요. 돈으로 매수를 해서 그게 공작비가 정부기관은 공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이걸 상상을 초월한 돈을 정비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5만 피트 이하로 떨어뜨려서 맞습니다. 그리고 대공포 쏴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게리 파워즈가 몰고 가는데 게리 파워즈의 계기는 6만 피트예요. 지 기계는 지 기계는 계기는 6만인데 리얼은 5만 피 3만 8천 피트로 날아가고 그냥 격추하라고 날라. 바로 격추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공포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에서 격추당했어요. 이거를 수집을 했는데 대단한 기술이 빠져나간 겁니다. 소련으로요. 네. 이거 기술 하나가 러시아가 그걸로 바로 기술을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만든지. 참 미국에서는 통탄할 일이네. 그래서 걔 그 파워즈는 낙하산 탈출해서 살아납니다. 본인은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뒤에 아주 러시아의 유명한 그 스파이, 전설적인 스파이가 있어요. 아도프 라벨이라고. 그 아도프 라벨이 체포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스파이 하나하나는 정말 재밌는 얘기들인데 그건 나중에 하나하나 얘기는 체포가 됐어요. 그 아도프 라벨이 얼마나 유명하면 러시아가 교환하자 그래요. 그때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환을 했다는 얘기죠. 스파이는 잘 안 죽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맞교환합니다. 맞교환. 그리고 효용 가치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중 감초로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비사 한 명 완전 망가진 거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국익입니다. 이 스파이들이 체포되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스파이는 일단은 죽어야 이제 잡히는 사람만이 유명해졌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러네. 잡힌 사람은 유명해졌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 안 유명한 거죠. 이름조차도 없는 거죠. 맞네. 무명자들. 그런데 역할은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면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신중했을 따름이고 잡힌 사람은 방심을 했던 거예요. 맞아요. 한 번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최덕근 영사님 너무나 유명하신데 잠깐의 방심을 했었던 것도 있고 또 하나 방심이 뭐냐 하면 엘렌 코헨도 그 중동전쟁 6.1 전쟁을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1 전쟁을 끝냈던 엘렌 코헨도 결정적으로 어디서 잡혔냐면 본국으로 무전을 타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리비아가 그거를 일부러 도시를 전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보조 배터리를 켜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무전을 날려보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데. 안 되지요. 야 그렇게 단순하게. 그래서 엘렌 코헨이 잡힙니다. 그래서 스파이는 한 번의 방식으로 다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죽습니다.
맞아요. 네. 알 거만 알고. 네. 알게 되면 적국이든 이쪽이든 살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것만 알아야 된다는 원칙이 작용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다 보면 입이 무겁지 않고 나불나불 되거든요. 때가 아니까. 그러면 본국에서 냅두겠습니까? 많이 알으면 씨부리고 싶어요. 예. 그래.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명언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또 한 번은 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준비하신 거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못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네. 스토리가 재밌어요. 스토리 자체가. 재밌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우리 아버님 저 자리 한 번 더 만들어 주시고 네, 시간이 나면 시간 오늘 좀 많이 갔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했어요.